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17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자, 이 프랑스와 1세와 헨리 8세가 서로를 맞수로 여겼는데 헨리 8세가 메리 불린과 열정적으로 사귄다는 소식은 당연히 프랑스 궁정에도 흘러들죠. 궁정에서 아주 유명한 여자였잖아. 아, 그랬었죠.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1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겼다. 이번 게임은 내가 이겼다. 아, 내가 먼저 그 여자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했었다. 먼저 실컷 즐긴 여자를 헨리가 지금 빠져 있다고? 그럼 내가 이긴 거잖아. 이런 그 남자들만의 어떤 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프랑스와 헨리는 서로 좀 유치한 사이였고 아직 뭐 이때 좀 젊었으니까. 아니 근데 그게 내가 이겼는데라는 관념은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인가 봐. 가부장제가 있는 사회에서는 어디든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모계 사회에서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글쎄, 그러니까 이게 글쎄, 난 모르겠어. 모르지. 모르지. 그게 어디까지가 생물학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문화적인 건지는 솔직히 그건 계측이 그래요. 힘들잖아. 분위기가 왜 이래? 광고 듣고 오죠.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호텔스닷컴 저희 아날람은 최고 모션의 프로 조건으로 최고 모션의 프로 조건 좋다. 국내 최고 모션의 프로 조건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죠. namyegi.com에서 링크 타고 가시면 되고요. 저희 아시겠지만 국민카드, 농협카드 최대 15%, 마스터 계열카드 최대 12%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대마시안 샵에서도 물건 구입하실 때 아날람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이 놀러오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자, 헨리 8세는 메리에게 푹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메리 불린의 지위는 그닥 별게 없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왕의 애인 정도? 자, 외국이라면 유럽 대륙이라면 메띠레 상티뜨르가 될 법도 하고 그러면 부와 권력을 거머쥘 수 있잖아. 근데 아직 영국에선 그런 전례가 없기도 했지만 메리 자체가 야심을 가지고 어떻게 왕의 마음을 어떻게 내 뜻대로 조종해볼까라고 하는 어디까지가 성격이고 어디까지가 재능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런 타입이 못 됐던 거죠. 그게 이제 그 야심이라고 하는 게 상상력의 사이즈거든요. 내가 뭔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대충 왜 로또 1등 돼도 한 20억 됐으면 뭐 이 정도로 만족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솔직히 로또 그거 한번 넘어가서 한 돈 100억 된 사람 있잖아. 야, 나도 똑같이 1등 됐는데 왜 20억밖에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어떤 그 사이즈의 문제랄까, 욕망의 사이즈. 근데 아마 그 첫째는 근데 메리는 오늘이잖아. 오늘만 낙천적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어떤 그 만족감의 정도치가 굉장히 낮았나 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메리는 그래도 왕이 제일 좋아하는 육체가 나의 몸이고 그런 육체의 소유자인데 몰더바레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격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 투비 컨티뉴드 해야 되잖아. 네. 앤이 영국에 왔어요. 사실 부모님이 앤을 불러들인 이유는 결혼을 위해서였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혼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어떤 이 집안이 아주 재능 있는 집안이잖아. 이 불린 가문은 아일랜드는 또 물 건너야 돼. 네. 아일랜드의 토착 대기족의 영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정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점유할 수 있는 건 다르잖아. 소유하는 것은?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앤을 아일랜드로 시집 보낼 계획이었어요. 딸을 시집을 보내서 이 아일랜드에 있는 그 커다란 영지, 네. 이 대기족 가문의 영지를 갖고 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혼담이 지창금 문제로 삐걱거리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오르몬드 공작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그 토착 귀족의 이름인데요. 네. 영지 이름인 거죠, 원래. 자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어야 돼.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이 영지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불린 가문이라고 하는 건 재산과 지위와 이거를 대를 이어서 불려나가는 그 집안이란 말이에요. 오르몬드 공작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놓고 네. 나중에 손자 때가 됐든 증손자 때가 됐든 저 집안의 대가 끊기는 순간 먹겠다라는 거거든. 이 타이틀을 어느 집안이 가져가는지라고 하는 게 이 분쟁의 코어였어요. 이게 지지부진해져요. 그리고 혼담이 무산되죠. 그런
이 혼담이 지지부진하고 이거 안 될 것 같은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일단 놀면 뭐하냐? 궁정에 들여보내는 거야, 앤을. 사교계 입성? 사교계 입성을 시키는 거죠. 뭘로 갔냐?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로 앤을 궁중에 보내는 거예요. 왕비의 시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앤 불리는 궁정에 데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1부에서 앤이 언제 데뷔했는지 말씀드렸죠. 사실 지나가듯이. 메리하고 같이 영국 무대에 올라갔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데뷔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런 설이 있죠. 예. 어쨌든 처음에 앤이 데뷔했을 때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그 평가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걸음걸이는 우아했다. 옷은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최신 스타일이었다. 운동신경이 아주 좋아 보였다. 어려운 춤 동작을 쉽게 소화했다. 목소리가 좋았다. 노래가 아주 훌륭했다. 5가지 이상의 악기를 연주했다. 프랑스 실력이 훌륭했다. 재치와 순발력이 있어서 아주 유머러스했다. 사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당일날부터 구애하는 남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거 맞지? 요즘 분위기로 치면 일본에 온 한국의 전설의 연습생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재밌는 거는 외모가 눈에 띄게 아름답다. 외모평이 없었어요. 그 눈에 띄는 외모가 아닌데 볼매라고 했잖아. 네. 지금 말씀드린 것들 다 훈련된 매력이에요. 외국어, 춤 실력 이런 건 다 본인이 학습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타입의 여성이었다는 거죠. 춤을 진짜 특히 잘 췄다더라고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춤을 가볍게 잘 췄다 그러잖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엄마를 닮아서 춤을 그렇게 가볍게 잘 췄대요. 몸이 가벼운 사람들이구나. 제가 부러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아이돌의 피가 흐르는군요. 부럽습니다. 이런 사람들. 시호님이 몸치잖아요. 네. 보면은 몸매는 굉장히 날씬하잖아. 근데 그래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뼈가 철근으로 돼 있나. 이 애는 처음에 캐서린 여왕을 만나잖아. 네. 처음에는 독대를 하게 되죠. 이제부터 지극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왕과 관계를 쌓아 나가요. 내 시녀니까. 정말 캐서린을 극진히 모시면서 점수를 많이 쌓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릴 때 네덜란드에서 권력 있는 어르신한테 사랑받는 거? 이거 이미 수련을 거친 몸이잖아. 해봤잖아요. 마가렛 공주에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앤은 아일랜드 가기 싫은 거야. 앤은 프랑스 궁정을 경험해봤잖아요. 아일랜드는 시골인 거예요. 아무리 거기 대기족이라도 시골이지 아일랜드는. 그 지방 유지의 안에 되기 싫은 거야. 왜 우리 유명한 거 많잖아요. 아일랜드 너무 먹고 살 거 없어갖고 감자. 근데 그 또 감자를 심을 만한 밭이 옳지 않고 쟁기 같은 것도 없어서 뭐 손으로 막 돌파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 곳에 시집 안 가고 싶지. 아무리 그치. 귀족이라도. 본인이 감자 캐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궁중에서 나오기도 싫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앤이 헨리의 연인이 되고 싶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궁정에서 왕 곁에서 일하는 젊은 귀족과 결혼을 하면 권력과 어쨌든 잉글랜드에서 패션의 심장부에 계속 남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도시에 좋은 화려한 곳에 있으니까 험한 한지 이런 데 그런데 가고 싶지 않은 거지. 도시 여자였던 거죠. 궁정에서 노썸벌랜드 백작인 나중에 백작이 되는 거죠. 네. 후계자가 되는 헨리 퍼시라는 젊은이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헨리 퍼시가 영국 사극에서 언제나 안습 캐릭터로 나오는 불쌍한 청년으로 항상 나오는데 자 노썸벌랜드 공작이 아니라 백작이에요. 그런데 네. 유럽에는 원래 공작이나 후작보다 더 부와 권세가 강력한 백작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공작, 후작은 왕실의 피가 튀면 왕들이 임명해줘. 네. 근데 백작은 옛날부터 변방백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출발한 거예요. 왕이 먼 곳을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옛날에. 그 순서가 공후백남인가요? 공후백자남. 공후백자남. 예,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런데 이 변방백이란 건 뭐냐면 왕이 먼 곳을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이 땅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대신 관리만 철저하게 해줘. 지방 토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동네 왕은 백작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수비라는 거는 정말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잖아. 네. 영지가 그만큼 광대한 거예요. 이 노서벌랜드 집안은 잉글랜드 북부의 광활한 지대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진짜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그 동네 실세 있죠. 그러니까 거의 독립적인 왕국에 비견될 정도의 엄청난 토호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가 자기 땅 정도. 요 정도라고 조선 8도 중에 한 도가 자기 영지 정도 되는 집안이 노썸벌랜드 집안이란 말이야. 이 노썸벌랜드 백작가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헨리 펄시가. 꽤나 콧방귀 끼는 집안이다. 꽤나 정도가 아니야. 영국 궁정에서. 콧방귀가 아니야. 폭탄이야. 아일랜드로 시집 가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앤도 야심가란 얘기지. 부모가 그린 그림보다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더 큰 그림을 설계해서
이 남자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던 거죠. 엄마 아빠 내 사이즈를 어떻게 보고. 역시 욕망이 둘째가 확실히 뭔가 이걸 볼 때만 또다시. 근데 헨리 퍼시는 앤에게 얼마나 빠졌냐면 해선 안 될 짓을 했다. 왜냐? 원래 정략 결혼 상대로 정해진 정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앤의 갈랑트리 여기에 녹아버린 거예요. 프랑스에서 배운 이 수법에 녹아버려가지고 코코에 넣은 마시멜로처럼.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함께 뭘 약속했냐?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해선 안 될 거랬네요. 예, 정표와 맹세, 편지 이런 거 다 주고받았어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남은 건 뭐야? 집에서 폭탄 선언을 그렇죠. 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 저 이 결혼 못합니다. 저는 앤 불륜과 하겠습니다. 집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원래 정략 결혼을 하기로 했던 상대편 대귀족 가문 있죠. 여기도 뒤집어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헨리 퍼시의 부모님은 우리나라 드라마로 치면 왜 목 잡고 뒤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 네. 으어 하는 거 요거 한 거야. 불린 가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통 귀족이 아니잖아. 그쵸. 이때 집안에서 헨리 퍼시한테 뭐라 그래. 고작 기사의 딸이랑 결혼을 맹세하다니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지만 헨리 퍼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앤블린 그녀의 방종술은 뭘까? 그러니까 앤블린 당대의 풍조하고는 다르게 다시 말해서 언니인 메리하고는 정말 다르게 이건 거의 99.99예요. 기록이 안 됐을 뿐이야. 정황상 앤은 헨리 퍼시에게 몸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하려는 게 그 얘기였어. 방금 존이 방중술 뭘까 했는데 이거예요? 방중술이라는 게 없었을 거야 오히려. 그런 뉘앙스만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뉘앙스만 풍기고 방중술이랑 결국 같이 잤다는 얘기인데 자는 순간 뭐랄까 가진 패를 다 까는 그 기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절대 그거는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되게 온당치 않은 언어로 도둑들에서 김혜숙 씨가 뭐라고 했었어요. 했었죠? 고기는 안 먹이고 고기는 고기 굽는 냄새만 피웠냐 뭐 이런 그치? 대사를 전지현 씨한테 했거든요. 굉장히 옳지 않은 말이지만 그 진실의 일면을 굉장히 날것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아주 초반에 나오죠. 이 대사가. 몸을 안 허락해줬어요. 그 결혼 후에 일이어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 헨리 퍼시는 내가 어디까지가 이 여자와 자고 싶은 욕망이고 어디까지가 순수한 사랑인지는 몰라. 원래 그 혼동하는 거라고 우리 늘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결혼 약속을 맹세를 해버린 거야. 그렇게 한 남자는 광견이 되고 광견병? 침 흘려요? 물 무서워하고? 그렇지. 파블로프의 헨리 퍼시가 됐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두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결혼식, 혼인이 된 걸로 쳤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의 특징인데 종교라는 것이 원래 약간 좀 신성한 부분이 있잖아. 네. 계약과 믿음의 세계가 종교의 세계죠. 이게 일상생활에도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과 구약, 신약 다 계약이잖아요. 네. 테스타먼트잖아.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걸 물질로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그 관념이 일상생활에까지 내려오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해요라고 두 사람이 하면 그 약속만으로도 서로가 증언만 하면 그거는 결혼식을 거친 거나 다름없는 걸로 쳤어요. 식은 그 자체로 그냥 페스티벌이고 잔치고.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에 일부 첫 번째 얘기할 때 네. 성관계를 해야 부부 사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었잖아.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성관계를 안 했다. 그래서 형수님하고 헨리 퍼시가 결혼할 수가 있었잖아. 네.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혼인과 부부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인은 계약이에요. 완전한 부부 사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라는 거지. 즉 아직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가계약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지금 상태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은. 아직 잔금 안 치렀다 이 얘기인가요? 계약금만 걸려있다. 네. 근데 이제 헨리 퍼시가 정말 앤 불린에게 정말 눈이 멀었다는 게 뭐냐면 자, 왕들은 교황의 허락하에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귀족은 왕의 허락하에 결혼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관례긴 했어. 하지만 강력한 관례지. 원칙적으로 왕도 남이랑 결혼 파트너일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하지만 왕은 기분이 몹시 불쾌해지겠죠. 그러면 그 왕의 기분에 따라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 가문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기어야 되는데 알아서 기어야 되는데 아들이 이러니. 근데 헨리는 이때 당시엔 날라리라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전국적인 스캔들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하냐면 울지 추기경이 해결합니다. 왜 추기경이 남의 결혼에 끼어드냐. 우리나라 재벌가 보면 혼맥이 복잡하게 얽힌 그들만의 리그로 이 네트워크가 그려지잖아. 네. 우리나라 재벌들 그 혼맥도를 보면 당시 영국 귀족도 마찬가지죠. 누가 누구와 사돈 맺냐?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이익이 걸려있는 정략 결혼이지만 국가 입장에선 이거 관리 대상이에요. 기득권들의 갈등을 관리하고 또 기득권들끼리 너무
너무 갈등이 없어도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기득권들끼리의 갈등이 이의제의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갈등이 있어야 누구 편 들어주고 이쪽 편 들어주고 하면서 그 먹잇감을 던져주면서 네.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즉 통치자가 모르는 대형 결혼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헨리는 날라리잖아. 일단은 울지 추기경이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나라 일을. 그렇죠. 이런 대귀족들의 결혼은 정치예요. 이 정치는 울지 추기경의 소관이었어요. 그래서 울지는 헨리 퍼시를 부릅니다. 젊은이 이리 와보게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너를 와봐 이 새끼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정말 선생이 학생을 혼내듯 엄청나게 갈궜다 그래요. 정말 헨리 퍼시가 홍겁이 털려나가도록 혼이 났다 그래요. 정말 무섭게 혼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헨리 퍼시가 혼나고 있을 때 이 토마스 불린 부부는 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갑자기 죄인 됐잖아. 딸내미 단속 잘못 못한 거지. 딸내미 단속 못한 거잖아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처분만 바라겠습니다라고 겉으로는 말하고 뒤로는 울지의 주머니에 뇌물을 막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도 설득을 못했는데 토마스 울지 추기경이 정신 차려 이 새끼야라고 한 번 하니까 결혼이 그냥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헨리 퍼시는 원래 정혼자하고 결혼했어요. 결국 울지가 한 말은 이거예요. 너 이거 사랑 아니야. 너 이거 네가 결혼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애를 낳고 하는 건 사랑 문제가 아니야. 정신 차려. 너가 사랑한다고 쳐. 하지만 이거는 아무런 영향 끼치는 문제가 아니야겠죠. 하지만 헨리 퍼시와 원래 정혼자와 결혼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정혼자가 참 안 됐다. 이 정혼자는 그렇죠. 다 알았을 텐데. 처음부터 자존심이 너무 상한 상태에서 당연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 결혼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안 할 수도 없는데. 결혼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이 그냥저냥한 집안딸이 아니잖아요. 대귀족의 영예인데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증오하게 되고 마지막에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비극으로 이 부부 사이는 끝나게 됩니다. 요거는 이번 주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전까지 앤은 앤의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앤은 어떻게 하면 대단한 남자를 유혹할까가 연구 대상이었어요. 이 남자의 마음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영원한 충성을 맹세받으면 이 사람의 권력과 신분이 곧 내 것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것만 연구하고 학습하고 헨리 퍼시를 상대로 도전을 했더니 성공한 거죠. 그런데 드디어 정치를 깨닫게 된 거야. 그 남자 이상의 권력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유혹의 기술, 여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권력을 가져야겠다. 유혹의 기술은 충만했으니 권력을 가져야겠다. 그 지방이 중요하다. 마음을 얻는 건 유혹이지만 지위를 차지하는 거 이건 정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대단한 학습을 한 거예요. 앤은 이때부터 권력 의지를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울지 추기경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복수해주겠다고 이때 정말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울지 추기경보다 강해지겠다는 야심을 품게 됐다는 얘기죠. 말 자체로. 울지보다 강한 남자 영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헨리 8세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실상 앤의 숨어있는 야심을 깨운 게 바로 울지예요. 울지에 의해서 앤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남자를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다 얻으려면 그 대상은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원래 좋은 빌런이 좋은 히어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건 내가 보기엔 둘 다 빌런인데. 빌런이 빌런을 만들었죠. 예. 당시에 이 말을 듣는 울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기둥으로는 안 들었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맞습니다. 애써라. 그래. 그래, 너 했겠지. 그래, 소녀요. 애쓰시게. 걸스비 앰비셔스 했겠지 뭐. 울지의 입장에서는 이 되바라진 처녀 하나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맹랑하네. 네, 맹랑하네. 울지의 눈에선 사라졌어요. 얘는. 자기가 퇴장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토마스 불린도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뭐 수완 좋게 막 주머니에 뇌물을 잘 찔러 넣었겠지. 근데 토마스 불린이 생각해 보니까 둘째랑 첫째랑 다른 거야 지금 보니까. 둘째는 첫째하고 달리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의 마음도 얘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야. 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죠. 당시에 귀족들은 공식적으로는 6명까지 첩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60명까지. 앤이 정부가 되기 좋은 위치긴 했지만 정혼자를 제치고 충성맹세를 받아내? 그렇죠.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스킬이거든요. 그러면은 토마스 불린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헨리 8세 왕도? 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얘가? 그래서 토마스 불린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앤을 계속 궁정에 남겨놓기로 결정을 해요. 아빠와 딸의 그 어떤 욕망의 사이즈가 일치하네요. 대단하다. 집안이 아주 욕망이 두글두글한 곳이에요.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메리 불린밖에 없는. 그렇구나. 영국 역사에 보면 토마스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정치도 하고 외교관도 했는데 이 사람이 무엇보다
당대 영국의 최고의 시인이었어요. 소네트라고 하는 시 형식을 영국에 처음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트란 남자가 그 문학적 재능이 있으니까 헨리 8세 근처에서 이제 야, 너 시 한번 지어봐라. 노래 가사 한번 붙여봐라. 하면 왕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겠죠. 그렇지. 그런 거 하려고 이제 궁정 식구였어. 궁정 멤버였는데 이 와이어트는 부모님 명령으로 연애 결혼이 아니라 그냥 강제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가 부부 생활에 그렇다고 문제도 없었대. 그런데 궁정에서 앤하고 친구가 된 거예요. 앤하고 친구가 되니까 문제가 없던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앤을 사랑하게 되니까 와이프가 싫어진 거예요. 둘 다 사랑하면 되지. 그러게. 그래서 시와 문학을 논하는 친구로 이 두 사람은 지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혐의로 고소를 해서 법정에서 이혼 판결 받는데 성공을 해요. 역공으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이어트가 앤에게 낚였다고 합니다. 왜냐? 앤은 와이어트한테 어떤 확답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이 유혹의 기술 대단하다. 그러나 내가 이혼만 하면 뭐가 될 수 있을 줄 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혼남이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앤하고 대화만 하게 되는 거예요. 저 계속 이런 대사가 아까 그 울지의 앤을 볼 때 마음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앤이 크게 될 거니까 네. 지금의 이 와이어트의 이 사례를 봐도 왠지 이런 대사가 자꾸 앤 그거 뭐야 급해 봐봐 사쿠라야 이런 대사가 자꾸 떠오릅니다. 패를 안 보여주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비정할 수는 있지만 난 솔직히 내 눈에는 이게 앤에게 일종의 연습이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연습하기 좋은 상대였다. 그리고 드디어 앤이 헨리의 눈에 띄게 돼요. 헨리가 앤을 의식하게 된 시기가 물론 그전에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 근데 확실하게 의식하게 된 시기가 캐서린의 시녀라서 당연히 알았을 그렇죠.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는 연대가 1525년, 26년, 27년 이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연대기적으로 편년체류 기술하는 정사라는 게 유럽에 없기 때문에. 이때 언니인 메리는 수년째 헨리 8세 정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원래 자기 정식 남편이잖아. 네. 두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둘째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헨리 캐리야. 이 아이가 헨리 8세하고 외모가 너무 빼닮은 거야. 그래서 왕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당연히 돌죠. 아내가 왕의 정부면 법적으로 자기 아내라도 함부로 육체관계를 요구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건 왕에 대한 충성이 아니잖아. 그걸 생각하면 자기 법적인 남편하고 얼마나 성관계를 했을지 모르겠어. 별로 안 했을 거야. 아마 못했을 거예요. 몇 번 못했을 수도 있고 전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두 아이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 헨리의 자식일 가능성이 상당하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왕의 아들을 낳게 되면 딸도 아니고 특히 아들을 낳게 되면 대단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헨리는 그렇게 챙겨주지 않아요. 자기 사생아로 인정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앤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헨리는 메리와 놀았어요. 화려한 외모야. 그러다가 메리한테 여동생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어느새부터 당연히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도 앤을 마주치잖아. 그래서 내가 너하고도 한번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전까지 헨리가 한번 잡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몸을 던지지 않은 여자는 적어도 영국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헨리도 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왕비인 캐서린도 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헨리가 그 앤 볼레인을 눈여겨보아도 쟤도 지나간 애 중에 한 명이겠지라는 마음. 그런 것도 있고 얘보다 더 예쁜 얘 언니가 되게 쉬운 여자였잖아. 자기 입장에서 동생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집에 근본 똑같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가 또 여왕이고. 그리고 여왕의 생각에 여왕도 왕은 메리랑 노는 걸 좋아하고 메리를 아꼈지만 메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떠받들어주는 여자는 여왕인 자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애는 또 옆에 자기가 끼고 있던 시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엄청 순종적으로 잘했잖아. 그래서 캐서린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걱정을 할 감이 아니었어요. 이 상태에서 헨리가 야, 너 나랑 한번 자자? 라고 했을 때 앤 볼린을 불렀을 때 네, 앤 볼린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앤 볼린이 싫다 그랬어요. 이건 헨리한테 처음 경험해보는 거야. 너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정말 그거예요. 앤이 허락할 리가 없지. 자, 앤이 프랑스에서 배우고 또 자기 두뇌로 연구한 갈랑트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헨리를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앤이 헨리하고 한 것은 썸이었어요. 헨리는 썸을 처음 타본 거야. 태어나서. 좋지. 헨리가 아내하고는 연애적인 어떤 관계가 있잖아. 연애란 걸 했고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는 육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가지고 놀았지. 근데 썸이란 것은 앤하고 처음 타본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설렘, 앤이 처음이었던 거야. 썸 좋잖아요. 썸 별로. 왜? 마음이 설레잖아. 이전까지 헨리 8세가
늙어서 저래. 이전까지 헨리 8세가 너 내 침실로 들어와라라고 했을 때 싫어라고 말한 여자는 영국에 없었어요. 앤 볼리는 싫다 그러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를 완전히 싫어하지는 않은 것 같아. 뭔가 마음을 줄 듯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헨리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더욱이 얘는 말도 잘해, 글도 잘 써. 어떤 식이었냐면 연애 편지로 혼을 내요. 당신 나빠요. 그런 다음에 만나면 달래줘. 혹은 만나서 막 토라진 다음에 연애 편지로는 역시 밀당의 기재다. 역시 우리 전하는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래줘. 그러니까 헨리는 자꾸 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왜 불린 가문이 되게 그랬다고 했잖아요. 야망이 크다 보니까 처음엔 메리와 함께 있으니까 메리를 집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는데 그 헨리 8세의 마음이 메리에서 앤으로 옮겨가는 걸 알고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메리랑도 소원해지잖아요. 앤으로 옮겨가니까 집에서 이제 앤을 적극적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애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부모들도 그렇지만 메리 불린과 그리고 남동생 조지 불린이 함께 가르쳐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미 메리 불린은 왕과 잡았으니 왕은 어떤 걸 좋아하는 걸 알 것이고 그리고 남자를 어떻게 애태우는지를 알 것이고 자지 않고 그리고 조지 불린은 남자를 또 똑같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자극이 되고 근데 하지만 자진 않고. 언니 쿨하시다. 이게 원래 여인천하의 어떤 그 자매끼리의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라 그래요. 이 가족이 당대 유럽의 기준에서도 특이한 가족인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가족이고 그 자기 식구들 자기와 자기 혈육들의 어떤 육체적 매력 있잖아요. 이거를 완벽하게 장사 미천이라고 완전히 의식한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집안이야. 사실 그리고 이 메리와 앤과 조지 3남매가 어울려서 어떤 성적인 스킬을 학습하는 그런 장면? 바로 이러한 것에서 근친상간 의혹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 자지는 않더라도 밤마다 앤을 부른단 말이죠. 함께 있는데 근데 하지만 그가 화를 내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애간장을 녹이면서도 두면서도 이거를 몇 년을 했거든요. 몇 년을 하거든. 앤 볼린이 몇 년을 했어요. 캐서린과 이혼하기 전까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헨리는 앤과 너무 자고 싶은데 자꾸 욕구가 좌절되다 보면 그냥 그 남자가 그냥 빡쳐버릴 수가 있잖아. 그거를 바로 이것을 또 하지 않게 만드는. 그렇지. 정말 전륜한 기술. 갑자기 그렇게 잘났어 하면서 막 때려 부시고 막 뭐 던지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럼 다 파토나는 거거든. 근데 왕을 성나게 해서 좋을 게 없는데 근데 애는 프랑스에서 배워온 예법, 에티켓이 있잖아. 여기에는 그 남자 어떤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스킬도 포함되어 있거든.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왕을 관리해버리는 거야. 조교. 진짜 조교지 이거는. 그러니까 앤과 자고 싶은데 욕정을 풀 길이 없으니까 그 언니인 메리하고 홧김에 더 자는 거야. 오직 결혼만이 앤과 잘 수 있는 방법이었어. 마지막 방법을 찾아낸 게 오직 결혼뿐이다. 예. 다시 말해서 헨리는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애는 대단합니다. 몇 년 동안 대단하지 않아요. 이 가족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의 사생아일 수 있었던 헨리 캐리에게 일부러라도 무관심한 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줘가지고 영지랑 자기를 하사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자기가 지금 푹 빠져있는 애는 아들의 이모가 돼.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이모와 재혼을 한다는 건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유럽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무관심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욕망이 내가 앤과 결혼하고 싶고 따라서 그 전에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이었던 네. 평생이 사랑인 줄 알았던 캐서린과 이혼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그리고 또 마침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아, 그것도 중요하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드러난 때는 1527년이에요. 사실 거기엔 서운함과 분노도 있어. 저 여자는 나한테 결국 아들을 안겨주지 않고 폐경기가 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운함과 분노도 있었던 거지. 헨리 8세가 형수님과 결혼해서 죽은 형에게 죄책감을 느낀 나머지 못 살겠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거는 당연히 헨리와 앤이 고의적으로 유포한 소문이죠.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될 거 아니야. 분위기 조성이 안 됐어요.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거기도. 그리고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어. 캐서린도 너무 잘했잖아요. 캐서린이 정말 훌륭한 왕비였잖아. 어쨌든 앤은 헨리 8세에게 캐서린과의 결혼을 반드시 무효하겠소라는 맹세를 받아내요. 이제 헨리는 기사도에 심취한 사람이잖아요. 맹세 지켜야 될 위치에 처한 거예요. 기사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아들은 난 반드시 있어야겠는데 안 되겠어요. 적자가 있어야 되려면 적자가 있어야 되려면 사생아는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지. 인정한 사생아도 있었잖아요. 그럼 아들을 새로 낳아줄
건강한 자궁을 지닌 젊은 정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랑 이게 좀 이게 다르니까. 자, 이 유럽 각지의 사정이 다 얽힙니다. 네. 교황청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교황청. 교황은 종교적 권위는 탑이야. 그런데 실제 로마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이때 당시 스페인 황제였어요. 황제한테 캐서린 여왕은 숙모입니다. 감히 잉글랜드 왕 따위가 자기 집안의 어른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의 여인이야. 버리네 마네? 미친 거 아니야? 교황도 머리가 있는 한 겉으로는 근엄, 엄격, 진지 해도 스페인의 군사력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스페인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면 못할 장사는 아니었다. 당시 교황청의 수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왕의 이혼이나 결혼 재혼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승낙하노라 뭐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된대. 교황이 옷간에 얼마를 바치면 교황이 요 얘기를 해주는 대가로 각 국가로부터 로비 자금, 뇌물 이게 교황청의 아주 커다란 수입원이었어요. 헨리가 재혼하고 싶어서 지금 몸이 달았다며 이 소식은 당연히 교황청도 알아요. 그러면 이 소식은 다시 말해서 교황청의 입장에서는 큰 수입원이죠. 목돈이 보인다. 목돈이 보인다라는 상황이에요. 다만 스페인 황제의 군사력도 보인다. 자, 백성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잉글랜드 백성들 왕이 잘 노는 줄은 알았어. 그래도 이 평생의 사랑만큼은 우리 캐서린 여왕님만 사랑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엠블린이 누구야?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받았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그래서 언젠가부터 헨리 8세 마차가 지나가잖아. 이런 거 하는 마차가 못 지나가. 백성들이 무릎 꿇고 마차를 막아요. 그걸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여왕님 버리시면 안 된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나마 왕이니까 무릎 꿇고 존댓말을 하죠. N의 마차가 지나가면 N을 백성들도 귀족이라고 안 쳤어요. 기사의 딸 정도니까. 네, 암캐라고 욕을 했어요. 창녀라고 욕하고. 돌 던지고. 그 멀리서 욕하는 게 죽을 죄는 아니야. 기사의 딸이잖아. 아니, 근데 평민의 딸한테도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우리의 캐서린. 캐서린이 받은 충격과 상실감은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캐서린은 되게 안습인 게, 내가 더 성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챙기고, 내가 더 우리 왕한테 순종하고 남편한테, 내가 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남편의 마음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캐서린은. 결혼할 때 억지로 했던 것만큼 이혼할 때도 거의 이혼에 대한 뭐 되는 사유가 거의 떼쓰는 정도였거든요. 뭐 애를 못 낳아서 뭐 이런 식인데 낳았잖아. 건강한 아이를 못 낳아서 메리를 낳았잖아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다 뿐이지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거의 떼쓰는 수준으로 헨리 8세가 계속해서 이유를 댔단 말이지. 근데 이 캐서린이 지나가면 캐서린이 왜 백성들하고 스킨십이 많았던 왕비잖아요. 네. 이때도 이 충격에 굴하지 않고 빈민구제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백성들이 우리 여왕님 어떡하냐고. 어떻게 우리 국왕 폐하께서 여왕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눈 돌아가서 저러신다며. 그러면 캐서린이 내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약간 이런 식의 여서였던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여왕님 진짜 착하구나. 아니 그런데 귀족은 저런 건가 봐. 왕족은 역시 달라. 왕이 너무 철부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헨리 8세도 관종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적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제일 나쁜 놈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헨리도. 이때 앤 불린의 언니인 메리 불린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윌리엄 캐리가 병으로 죽어요. 네. 이때 과부가 돼 있었단 말이야. 이때 앤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언니고 아무리 유교국가 조선이 아니라 과거의 영국이라고 하더라도 과거거든요. 오빠나 언니나 누나나 형이 지금 같지 않아요. 외국도. 자기 윗사람인 건 확실하단 말이야. 언니라면. 언니인 메리를 궁궐에 불러요. 본인의 시녀로 삼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 시녀로 만들어버려요. 네. 근데 옆에 두려는 의도도 있고. 그런 것도 자매관계가 완전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헨리가 이제 자기한테 욕정을 풀고 싶은데 앤이 잠을 자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언니인 메리를 보내서 욕정을 풀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메리는 또 오늘만 날인 해피한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동생아 불러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말도 되게 잘 듣고 패밀리 비즈니스에 그거를 역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메리조차. 그런데 메리가 자존심이 얼만큼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는 몰라요. 확실한 건 앤이 보통 여자가 아닌 게 언니를 자기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앤이. 성이 불린이라면 해야 되는 것인 거죠. 그냥. 어디까지가 패밀리 비즈니스고 어디까지가 앤의 야심인가. 둘 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몇 대 몇이 아니라 그렇죠. 이 불린 집안은 치는 거지, 뭐. 이 불린 집안은 패밀리 비즈니스의 차원에서도 엄청난 욕망의 집단이었고 엠블린은 엠블린대로 개인적 야심이 또 그 자체로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도구로 쓰이라라고 하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메리 불린은.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연히 아빠 토마스 불린이야. 자, 첫째 딸 나가리. 이젠 둘째 딸이다. 둘째 딸이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여왕 만들기 작전 모드야 이제는. 이제는 헨리 8세가 내 딸한테 완전히 마음이 넘어왔어. 여왕 만들어야 돼. 여왕이냐 아니냐 요것만 남았어. 그런데 앤 불린의 엄마인 엘리자베스 불린은 이게 말하자면 영국판 증권가 찌라시 비슷한 건데 헨리 8세와 잠자리를 가졌을 거라는 게 절대 아니라 잠자리를 가졌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뭐 일설에는 심지어 앤 불린이 헨리 8세의 딸이다. 뭐 이런 얘기조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낭설이고. 정말 낭설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앤의 육체를 정복이란 표현 나쁜 표현이지만 헨리 8세의 빙의 돼서 한번 쓸게요. 네. 앤의 육체를 정복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잖아 몇 년째. 근데 헨리 8세의 입장에서는 앤을 연상시키는 외모와 혈통을 가진 여성이 언니인 메리와 어머니인 엘리자베스잖아요. 원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확실한 거는 영국에서는 당내에 헨리 8세가 앤의 엄마와 자는 사이라는 소문이 있죠. 실제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걸 기정사실화하긴 했어요.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은 거예요. 원래 앤 불린을 굉장히 미워하고 또 불린과의 그런 야망에 대해서 그거에도 추잡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씌우잖아요. 그런 면도 있을 거라고 그런 봐요. 면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 난잡한 소문을 더 씌워서 더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있다고 무서운 거는 봐요. 토마스 불린 이 남자 있죠. 야심을 위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두 딸은 물론 자기 아내도 그럴 것 같은 인간이란 거죠. 왕의 욕정에 제공할 수 있는 위이냐 아주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래서인지 근데 이 욕망이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딱 어떤 부분이냐면 여보 우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우린 둘 다 너무 속물이야. 사랑해.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어요. 좋다. 자 이제 울지 추기경이 사정이 애매해집니다. 토마스 울지. 자, 이 사람의 권력은 오직 왕이 자기를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게으르기 때문에 존재하죠. 네. 왕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왕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의 욕망을 당연히 대변해야 되는 토마스 울지 추기경은 왕이 푹 빠진 앤 불린의 욕망도 대변을 해주게 된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앤을 위해서 교황의 허락을 얻어내야 할 사람은 이제 토마스 울지 추기경밖에 없어. 교황님한테 가서 캐서린 왕비와 우리 헨리 8세 임금님 이혼 허가 내주세요라는 말은 이제 토마스 울지 외엔 누가 할 거야? 추기경이 이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이혼에 영국에. 대한 이게 명분이 없으니까 결혼은 무효화시켜야죠. 그렇죠. 이혼 명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결혼이었다. 네. 이걸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 허락을 교황한테 받아야 되는데. 근데 토마스 울지 추기경 그렇죠. 울지 추기경 입장이 앤에게 자기에게 안 갚음할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야. 근데 울지 추기경은 앤이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요? 이때쯤에 인지했을걸요. 이때쯤엔 인지했어요. 나 내 모가지를 치려고 한다? 얘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다. 설마 그 정도일까라는 거는 했죠. 근데 토마스 울지 추기경은 처음에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존재다 정도의. 네, 근데 처음에는 앤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없었지. 울지 추기경도 메리 버전 2인 줄 알았겠지. 아니 왜냐면은 메리 불린의 시즌 2인 줄 알았겠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까?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결혼을 좀 이렇게 그게 회방을 놓지만 어쨌든 그건 뭐 해야 될 일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어떤 나에게 대해 해코지를 할 정도의 그런 식으로 과연 이게 울지가 인지를 했을까? 아니 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경계심이 들죠. 왜 경계심이 드냐? 헨리야. 우리 왕이야. 앤한테 푹 빠져 있으니까 모르지만 토마스 울지가 보기엔 말이죠. 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여왕까지 꿈꿀 줄이야. 라는 거겠죠. 그 자체가 보통 이미 더 이상 보통 되바라진 여자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모든 공은 울지에게 다 패스가 되는 거야. 네. 헨리 8세는 울지 추기경을 교황과 교섭하는 자기 대리인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말만 하라는 게 아니죠. 알아서 받아오라. 노인장 알아서 로비도 하시고 어떤 짓을 해서라도 결혼 무효, 캐서린 왕비와 결혼 무효 승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야. 토마스 울지 입장에서는 바티칸에 가서 스끈하게 뇌물을 먹이고 그동안 기름칠한 거 있잖아. 그리고 결혼 무효 허락을 받아오면 되죠. 그러고 나서 교황청은 어떡합니까? 이탈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건 스페인의 군사력인데. 네. 헨리는 근데 울지한테 노는 노다. 노는 거부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예스를 받아오라. 요거 딱 시켰구만. 예. 왜냐하면 헨리 8세는 또 신앙심은 깊어가지고 종교적이지 않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때는 아직 카톨릭이었으니까요. 이때 당시는 아주 신앙심 깊은 카톨릭 신자였어요. 헨리 8세는. 아니 뭐 기사도를 좋아했다고 하니까 그런 류의 어떤 절차라든가 완성되는 어떤 그 형식적인 굉장히 집착했죠. 게 필요했겠죠. 아직 그 너머를 뻗어나가는 확장할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때라고 봐요. 이때 당시에 교황이 클레멘스 7세인데 각국의 왕하고 독대를 할 수 있는 추기경이 있지만 로마 자기 직속 추기경도 있어요. 바티칸에. 그죠. 이 캄페지오 추기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만 딱 들어봐도 현지인이죠. 이탈리아인이잖아. 캄페지오 추기경을 자기 특사로 임명해서 영국에 보내기로 해요. 네. 그러니까 클레멘스 7세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일은 이탈리아 땅에서 나의 소관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캄페지오를 보냈더니 아니 멍청하게 예스를 주고 왔지 뭡니까? 스페인 황제?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울즈와 캄페지오가 영국에 도달을 합니다. 울즈와 만나게 됐어. 이제 두 사람이 흥정해서 가격만 맞추면 될 일이야. 네. 어떤 가격이냐면 혼인무효화 시켜주는 거 값에 대해서. 그렇죠. 그 몰래 교황청에 들어갈 뇌물 액수만 맞추면 될 일이야.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조금 웃기지. 애초에 울즈의 직분이 교황의 특사잖아. 한 사람의 특사와 특사가 만나서 협상을 한다? 네. 이것도 나중에 헨리 8세한테는 핑계가 됩니다. 여기서 캐서린이 우리의 불쌍한 여왕 캐서린이 비장의 반격을 합니다. 그동안 순하고 조용한 줄만 알았지. 헨리 8세도 울즈 추기경도 다 캐서린을 아이고 저 속없이 착하기만 해가지고 만만히 보고 있었던 거야.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 그렇지만 캐서린도 성격이 순한 거지 머리가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자기를 여왕에서 밀어내려는 것을 눈뜨고 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해서 얻게 된 여왕의 직분인데 이미 자기 혈통보다 영국 여왕이라고는 직분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메리도 있는데. 이제 울지하고 캄페지오가 흥정만 하면 되거든? 이때 로마 청원이란 거를 기습적으로 해버려요. 로마 청원이란 건 뭐냐면 교황이 직접 주재하는 교황청의 법정 있죠. 네. 여기에 직접 판결해달라고 판결을 직접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신문고처럼. 다시 공을 교황에게. 네. 예. 교황이 피하려고 했더니 못 피하게 만들었다. 근데 캐서린은 유럽 최고 혈통이고 왕족이잖아. 네. 교황에게 직접 정의를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근데 이게 원래 카톨릭 국가들에게 원래 있었던 법이야. 약간 사문화된 것처럼 그런 거였는데 잘 쓰지 않는 법이었는데 캐서린이 그걸 조항을 찾아내서 이거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멘스 7세 교황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야. 네. 로마 현지에서는 스페인 군사력에 눈치가 보여 도저히 캐서린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캐서린 편을 들으면 헨리 8세의 계획은 파토가 나면서 헨리 8세하고 적이 되죠. 스페인을 적으로 돌려야 돼. 영국을 적으로 돌려야 돼.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어쨌든 다 캐서린 왕비가 로마 청원을 딱 해버려가지고 캄페지오와 울즈 추기경의 흥정을 무효화시켜버렸잖아. 영국 백성들은 이때 환호했습니다. 여왕님 나이스. 이거지. 야, 한방. 역시 이러고 있는 와중에 클레멘스 7세는 어떡하지. 남는 건 좋은 법밖에 없다. 그냥 버틴다. 뭐냐면 재판을 계속 연기해. 그러다가 또 재판을 끊임없이 연기하는데 또 재판을 열어야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잖아. 그때는 너무 복잡한 문제다. 다음 재판으로 회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판결을 내리지 않는 존버 작전에 들어가요. 난 누구의 적도 되지 않겠다. 싸움은 제발 니들끼리. 이런 신호를 수년 동안 보내. 난 죽겠다. 그러면 울지의 사정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자, 그렇죠. 울지는 한때 교황청을 협박까지 할 정도의 위치에 올랐어요. 울지의 원래 꿈이 뭡니까? 교황님이죠. 차기 교황이 되는 거잖아. 이제 교황이고 뭐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교황한테 싹싹 빌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자기 모든 권력은 헨리 8세가 자기한테 위임했기 때문이거든. 근데 헨리 8세가 자기한테 이제 짜증이 났어. 너 왜 예스라는 답을 못 받아와. 시킨 일을 똑바로 못해. 근데 어쨌든 울지 추기경이기 때문에 교황에게 예스를 받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추기경이라고 하는 지위는 헨리 8세가 만들어준 거거든. 그렇죠. 여기서 자기의 충성심이랄까 능력을 증명해서 보여줄 때가 바로 이때였단 말이야. 근데 교황님이 도움을 안 줘. 이제는 교황을 협박해서 차기 교황은 내가 되는 걸로 합시다. 이러던 사람인데 이제는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처지가 된 거야. 교황한테. 근데 교황님도 들어줄 수 없죠. 내 목이 먼저지 네 목이 먼저냐. 교황의 입장에선 울지야. 울지 마.
네가 사는 곳이 영국이 아니라 바티칸이라고 생각해보렴. 여긴 스페인과 가깝단다. 그래서 교황은 전에 네가 받은 편지 보냈었어? 나 못 받았어. 못 읽었어. 나 아팠어. 나 몰라. 나 졸린데. 이런 작전을 울지를 계속 씹는 거예요. 울지는 이때는 깨달았다 그래요. 큰일 났다. 그리고 이때 앤이 날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헨리 8세가 권력을 친정체계로 네. 신하들에게 맡겼던 행정과 권력을 자기 손으로 되갖고 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앤과 연애를 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앤이 헨리를 유혹만 한 건 아니에요. 헨리를 부추길 때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한 건 뭐냐면 당신이 영국에서 제일 강한 남자다. 왜 사자가 발톱을 숨기고 잠자는? 당신은 잠자는 사자냐 깨어난 사자냐 이런 식으로 헨리를 부추겨서 권력을 종용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헨리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고 이미 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통치자는 울지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또 교황 밑에서 뭔가 교황의 이도저도함을 그걸 내가 여기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앤은 울지를 설계에 들어갑니다. 이게 오빠 그거밖에 안 돼? 이거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헨리 8세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성향의 남자였어요. 프랑스 와이스와 함께. 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울지는 종교인이다. 뭐냐 하면 당신의 부하일까요? 교황의 부하일까요? 뭐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드디어 헨리는 그래 조사 한번 해볼까? 1529년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울지를 해임합니다. 중앙정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 울지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 게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중앙정계에서 쫓겨나면 물 좋고 산 좋은 그러니까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잘 사는 역사적 인물도 등장하지만 네. 화병 걸려서 쓰러지고 막 안달복달하는 권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걸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박탈당하면 당연히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 어떤 해고 정도. 우리 솔직히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회사에서 해고만 돼도 사실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라는 기분이 느껴질 텐데 자기가 그 권력이라는 거에 그 크기를 맛본 사람이 중심부에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박탈당하면 아마 그 낙차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게 다 지워진 기분이겠죠? 그렇죠. 견디질 못한 거예요. 울지는. 그래서 울지는 드디어 내가 헨리 8세 밑에 내가 1인 지하 만인지상에 내가 아니라 이제 앤이 됐다는 걸 울지는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앤에게 직접 빕니다. 울지는 그래서 태세 전환이 빠르네. 예, 권력 동물이에요. 이 사람도 애니멀이야. 해서 왕비의 이혼에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앤에게 빌어요. 너무 오랜 기회를 줬죠. 몇 년 동안 했는데. 근데 앤은 울지의 굴복과 항복을 즐겼지 당연히. 하지만 소원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그때 헨리 퍼시 때 나랑 결혼하게 놔두지 그랬어. 그때 놔뒀으면. 하지만 또 울지 입장에서 놔둘 수도 없었어. 울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아요. 앤이 자기가 싹싹 빌었는데도 앤이 안 넘어오니까 다른 패를 찾은 거죠. 다른 패, 캐서린 왕비. 캐서린을 찾아가서 폐하를 지켜드리겠다는 충성 맹세를 캐서린에게 이번에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하고 이제 그 네트워크 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안 그래도 계속 로비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네. 이 기름칠 액수를 늘려. 그리고 스페인 왕실은 당연히 캐서린 편이죠. 네. 스페인에게도 우리 친하게 지내하고 스페인 왕실에도 연통을 넣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토마스 불린도 부자잖아. 토마스 불린은 이미 활동 자금을 앤한테 많이 줬다고. 그리고 이때가 벌써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앤의 집안들, 아버지 토마스 불린이나 동생 조지 불린 모두 되게 정계에 아주 진출해 있을 때거든요. 그렇지. 헨리 8세 총애를 받아서 앤이 자기 사람을 정재에게 촘촘히 심어놓은 후였어요.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울지가 비밀리에 외국에 이런 식으로 보낸 편지들은 앤의 그물망에 걸려요. 그래서 앤의 손에 쥐어집니다. 앤은 그걸 당연히 누구한테 보여줬겠어요? 당연히 헨리 8세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울지는 반역죄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말 듣는다 하더니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울지가 슬픈 게 이거예요. 이게 원래는 울지 같은 상황이 되면
하수인으로 남을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게 뒤가 없는 상황이라서 전복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쿠데타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계속 원래 이게 욕망의 사이즈와 보는 그림이 차이인 게 이게 이 사람이 하수인으로만 살다 보니까 어디에 그럼 붙어야지라는 그 하수인. 근데 사실 생각해봐. 만약에 캐서린에 붙어서 캐서린이 잘해줬어. 그래서 뭐 스페인 왕가가 뒷배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반역죄로 체포되면 스페인 왕가랑 캐서린이 도와주겠어? 그렇지. 바로 꼬리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수인으로 산 사람의 어떤 그 좁은 시야랄까? 솔직히 진짜 이 목숨 걸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사람도 교황을 꿈꿨을 정도면 시야가 좁은 건 맹점이지, 맹점. 그죠? 이 사람의 맹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에서의 그 어떤 그 기관에서의 그 뭐랄까 교황이 되는 거, 그거는 좀 다르고 실제 정치 감각은 약간 거기선 사이즈가 조금 그치. 좀 함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영국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몰락의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이 다급해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런 실수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어디 영화 대사에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뭐야 여기 높은 데서 보니까 같은 위치인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었던 거지. 이제 헨리는 울지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울지의 막대한 영지, 부정부패로 얻은 수입, 울지가 누렸던 권력의 정도 이걸 뭘로 확인해? 압수수색. 요즘 말로 하면. 맨눈으로 확인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도대체 얼마를 해먹은 거야 평생. 근데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원래 다 내 거야 되지 않았을까? 내 거야. 좋다. 내 거. 내 거. 내가 빌려준 권력으로 이건 원래 내 권력인데. 자,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교황청하고 헨리가 틀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돼요. 자, 수도원, 교회 이런 막대한 영지와 거기 딸린 농노들 있잖아요. 이 수입에 대해서 왜 바다 건너 교황이 여기다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그렇지. 그건 되게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 헨리는 이런 헨리가 국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왕은 아니었어요. 국익의 차원에서도 국부 유출이잖아. 이건 다 내 거야 될 것 같은데 다 내가 걷어들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치를 한다면 나도 좋고 내가 영국 땅에서 조국에서 사치하는 내수 진작. 그건 진짜 내수로 소비되는 게 맞잖아. 자, 이제 헨리는 빡쳤습니다. 그럼 헨리 8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도. 소득주도. 헨리 8세 소득이 되었습니다. 수탈주도 성장. 헨리는 빡이 쳤습니다. 의회를 발로 툭 차니까 영국 의회는 알잖아. 영국 의회는 헨리에 대해서 알잖아.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 그죠? 그래서 재빨리 울지를 반역죄로 고발합니다. 탄핵을 한 거죠. 자, 반역죄라는 게 외환법 위반 그다음에 왕에 대한 배신이야.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아세요? 외환법은 당연히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토마스 울지 추기경은 자기를 대신해서 유럽 각국에 로비를 해주길 바란 건 그렇죠. 와이로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헨리 8세 본인이야. 당연히 환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지 추기경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 잠깐 여기서 울지는 검은 머리였나요? 금발이었나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었나? 머리 색깔은 짙은 편이었습니다. 짙은 머리 외국인이 되었군요. 영국 사람에게. 왕에 대한 배신이란 게 얼마나 터무니없냐면 너 내 신한데 왜 교황한테 충성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추기경인데. 아니 근데 왜 말이 안 돼? 나는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라니까. 그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하늘 밑에 하느님의 나라 밑에 실제 세계에서 왕이 둘이 있는 거지. 교황이 있고 또 정치로 내가 섬긴 왕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신하로서는 영국 왕을 섬기고 종교인으로서는 그치? 교황을 섬긴다. 요게 중세 봉건주의는 요게 융통성이 있게 봐주는 원래 그런 사회였는데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사람을 엮으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입니다. 근데 질문은. 근데 그건 지금 사는 우리 기준으로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으로서는 이상하지. 헨리 8세 그 말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겠지만 나중에 되면 한 2세기, 한 3세기 지나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 된 말을 자기도 스스로 모르게 뱉은 거야. 그치. 시대를 앞서간 말을.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말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 작년에 앙리 4세 특집했을 때 앙리 4세의 넘버 2 있지 않습니까? 오른팔? 네. 막시밀리앙. 막시밀리앙 드 베틴. 나중에 슐리 공작이 되는 이 사람은 앙리 4세가 죽죠? 죽고 나서 자기는 정정했잖아. 이때 시대가 바뀌면서 권력의 누피에스들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할 때, 귀찮아할 때, 나의 시대가 갔구나. 물러났잖아요. 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고, 나의 주군도 사실 돌아가셨고, 그래? 그럼 지금부터 놀지 뭐. 잘 놀다 가셨잖아. 은퇴하셨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럴 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딱 느끼는 이게 클라스인데 사실 이때쯤 됐을 때 울지 추기경은 좀
그렇진 못했어요. 아니 근데 울지가 솔직히 막시밀리앙보다 좀 더 외통수에 걸린 건 맞아요. 그건 맞아. 솔직히 내가 막 나가 물론 그렇지. 울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쿠데타 말고는 없어요. 여기서 추기경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교황과 추기경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군사력이 없어요. 그죠? 네. 울지는 모든 재산을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숨겨진 재산도 많고 뭐 많겠죠. 많은데 이거 다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거 100% 회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알아서 100% 회수 시켜드리겠습니다. 가계부 장부를 그냥 드릴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래서 참수형을 모면해요. 네. 우리나라 이제 외국에도 잘못된 문서가 있고 우리나라도 잘못된 문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잘못 기재된 문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은 참수형 판결을 받았거든. 이 상태에서 그 문서가 끝나잖아? 그럼 참수형 판결 받으면 당연히 된 거잖아. 죽었겠지 하지만. 근데 판결을 받고 또 모면해. 모면하는데 돈과 권력을 모두 잃고 이제 시골로 유배를 떠납니다. 네. 유배길에 화병으로. 아, 그치. 화병 걸릴만 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러니까요. 죽습니다. 마차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정말 이렇게 죽었대요. 가슴을 막 부여잡으면서 이때 유언이 내가 왕에게, 여기서 왕에게라고는 세속적 욕망이란 뜻입니다. 충성한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들였더라면 이런 최후는 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으신 거죠. 네. 너무나 늦어버린 것. 아 근데 여기에다가도 나는 좀 전 카톨릭 신자로서 네.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게 지금 죽는 게 울지에게 억울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를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지금 당장 내가 억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어떤 기나긴 역사하심에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옷을 벗겨봤어요. 네. 그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몸 안에 고행대를 차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뭐예요? 걸어다니거나 스스로 고행하는 뭘 할 때 그 고통을 주기 위한 그 형틀 같은 거 있죠. 1인용 맞춤 형틀 같은 건데 변태잖아. 그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변태인데 라고 더 욕하고 조롱한 사람들도 있고 당대 영국에. 나 같은 사람이겠지. 그리고 또 다른 영국인들은 의외다. 의외로 신실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변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뭐냐면 이 사람도 처음에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는 먼저 사제였을 거잖아. 사제로 출가했을 때 그때는 어쨌든 순수한 신앙심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죄악인 거, 부정부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죄악임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아 근데 난 그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 울지의 행위가 딱히 부정부패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왜 고행대를 차고 있지? 그래서 변태라고? 변태니까. 그거는 너무 내가 계속 합리적인 질문을 하세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아니, 사람한테 이면이 있을 수도 있지, 대표님.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나쁜 사람이라 생각도 안 한다니까? 난 이 사람이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시절에 맞는 되게 합리적인 일을 했고, 그게 그나마 뭐, 제대로 이렇게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나 그랬어야만 하는 일인데. 그럼. 단지 내가 보기엔 그냥 운이 나빴다. 운이 나빠서 너무 외통수에 크게 걸려버렸다는 거지. 큰 판에 그냥 설계된 거죠. 그 예림이 그 판, 그 패 뒤집어봐. 사쿠라인데 애니 그 패를 안 보여주다가 뒤집었는데 사쿠라 나와버린 거야. 패를 뒤집었는데 추기경님 목. 그러니까. 댕강이 된 거죠. 오한마로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왕이 교황의 특사이자 추기경이에요. 왕이 추기경을 작살냈다? 이 자체가 이미 유럽에서는 폭풍 전야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N의 완벽한 승리인 거죠. N은 그 추기경의 울지 추기경의 그 권력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요크 플레이스. 팰리스가 아니라 그냥 플레이스라 그래요. 요크 플레이스라고는 이 사람의 대저택이잖아. 이거를 헨리 8세가 리모델링을 해서 화이트홀, 대리석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궁전으로 리모델링을 해줘요. 이거를 전리품으로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추기경의 목을 N이 날리고 전리품을 그 갑옷을 뺏는 것 같은 거야. 나의 승리다. 스웩. 스웩인 거야. 이제 군주의 절대 권력을 맛본 헨리 8세. 헨리 8세의 시대이자 N 불린의 시대가 돼요. 근데 헨리 8세도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일단 첫째가 N이 일단 펌프질을 해가지고 한데 그 절대 권력의 맛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여자랑 막 파티하고 노는 게 재밌지만 어릴 때는 그게 또 맛이잖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러니까 N이 펌프질해서 고기 맛을 봤는데 먹을만한 거야. 그러니까 재밌잖아. 내 마음대로. 그리고 둘째는 또 그랬을 것도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짐작만 하고 있다가 절대 권력자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국제적으로 보고 국제적으로 권력자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울지의 재산을 까면 까도 나오는 순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진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생각 안 하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 절대 권력자로서 자기가 거듭나게 되는 그 욕망의 그 어떤 그 것들 있잖아요. 이러면 내가 화가 나고 이러면 내가 이 권력자가 어딘가에서 뭔가 징벌을 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류의 그 뭐랄까 뭐 절대 권력자의 그 기능들을 자기가 섭렵해 가면서 그 감정 체계들까지 다 이때 그 절대 군주로서 스스로 정체화하게 되는 거죠. 그치. 정체화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캐서린에게 남은 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아직 둘이 결혼하지는 않았네요. 네, 아직 못했어요. 결혼 안 했고요. 아직 혼인무효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카톨릭 교황님에 대한 헨리 8세의 존경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결국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버리잖아. 네. 성공의 수장이 되었죠. 자, 봐봐. 헨리 8세가 이 모든 사단을 일으킨 이유는 앤 볼린의 까만 눈에 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앤 볼린의 매력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매력 없이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 맞물려서 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 종교 개혁 시기니까 네. 그 처음에는 그냥 별 관심이 없을 때야 뭐 저기 이상한 애들이 그런 거 한다면 아이고 교황님 계신데 애들이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서로 감정이 안 좋다 보면 그의 적한테도 이런 옵션이 있었네. 저쪽에 뭐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옛날에 말을 안 들었는데 애들도 틀린 말 안 하네. 애들 생각이 애들 달라. 괜찮아. 라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 그렇죠. 아까 했던 말 또 해야겠다. 뭐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시간이 네. 저희 20분을 초과했어요.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자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얘기는 자매 이야기가 됐어요. 네. 근데 추기경 얘기인데 앤 불린의 승리의 얘기죠. 네. 예.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자 대표님한테 질문 그냥 여담으로. 네. 자 메리와 앤 두 자매 중에 여자친구를 선택할 수 있다. 두둥뚱뚱뚱. 앤 싫어. 메리가 좋겠어요? 왜냐면 나 너무 애타는 거 괴롭습니다. 그 성취하는 거 행복과 불행 이런 게 그냥 도낀 객낀 수준이라면 두 사람 그 역사적으로 두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나와 상관없이 어떤 타입의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메리 앤. 아 저요? 전 당연히 앤이죠. 아 앤이에요? 나는 그렇게 밀당 잘하는 사람 돼보고 싶어. 그러면은 헨리 8세 사람들 애간정을 녹이면서 막 내가 다 막 해보고 싶어요. 하긴 그러면 헨리 8세와 프랑스와 1세 둘 다 그건 별론데. 둘 다 별로야? 둘 다 별로예요. 토마스 울지. 내가 왜? 그래 맞아. 앤이랑 사귀는 느낌이 나한테는 울지가 입고 있던 고행대 같은 느낌과 같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게 남자랑 여자랑 다를 수밖에 없나 봐. 저만 해도 메리가 편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외모도 이쁘고 난 당연히 앤이 되고 싶지. 성격도.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앤이 남자를 이렇게 딱 장악을 하고 그 조종하니까. 나한테 막 다들 막 애간장이 타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러고. 하지만 시간이 걸려. 메리는 그걸 하루에 만들 수 있어. 됐어. 자기를 욕망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난 영원히 그렇게 만들고 싶어. 메리는 하루에 만들 수 있다. 모든 남자가 영원히 나를 애간장 타게 만들고 싶다니까. 그때까지 몇 년이 걸릴 괜찮아. 거라고. 괜찮아? 아니야. 몇 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애간장 타고 있잖아요. 헨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니야. 좋아. 그렇게 지내는 게 해보고 싶어. 남자들이 얼마나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럼 다시 비교. 토마스 울지와 토마스 불린. 아니 둘 다 별로라니까. 둘 다 별로? 아니 토마스 불린도 별로예요? 토마스 별로예요. 몇 개 국어 사용자가 부자에다가 굳이 그 중에서 만약에 그런 거 조지 불린이지. 조지 불린. 젊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제일 젊고. 역시 젊은 남자죠. 자, 우리 지금 쫓겨나겠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